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음식은 언제 독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독이 되는 경우 또 그 이유, 그 메커니즘은 너무나 많겠죠. 오늘 책에 나온 내용 중에 그 음식이 독이 되는 경우 중에 특히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한 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뭐 이런 음식이 왜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박사님께서 매우 쉽게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개념과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저 포함해서요, 일반인이 이거를 뭐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대신 큰 메커니즘에서 오류만 크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거칠게 앞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인 박사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항체가 두 개 있다고 합니다. 항체는 이제 그 엔티바디죠. 이 항체는 우리가 외부 독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독소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혹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걸 항원으로 인지를 하고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그 항원을 퇴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항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가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 항체는 오토 엔티바디입니다. 이 자가 항체는 우리 조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을 공격한다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 조직에 있는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노화 때문이랄지 뭐 호르몬 때문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손상된 세포를 제거를 해야지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세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가 항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가 항체는 우리 몸에 좀 일정량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 일정량대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다 새롭게 바뀌는데 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7년마다 저가 새롭게 변하는 거잖아요. 와라운 새로운 세포로. 그렇죠? 근데 장 내벽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가 다 바뀌는데 정말 빨리 바뀐다고 합니다. 보통 7일 걸리는데 빠르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 항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뭐 항체도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항원이 외부 독소가 왔을 때 항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체가 나와서 이 항원을 공격하는데 이 항체라는 녀석은 스나이퍼가 아니에요. 원샷 원킬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람보처럼 막 따발총을 막 쏘거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원을 공격할 때 아주 정교하게 완벽하게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항원을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떻죠? 우리 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그래서 이 부수적 피해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나와요. 자, 세포가 손상이 됐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자가 항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상 세포를 없애는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외부 독소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항체가 좀 많아지겠죠? 독소가 계속 오면 계속 항체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항체가 독소를 공격할 때 계속 부수적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죠? 자가 항체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항체가 항원을 공격하거나 자가항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 염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다시 말해서 외부 독소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항체가 그 항원을 구기기 위해서 공격하다 보면 부수적 피해가 많아지잖아요. 부수적 피해가 많아지면 뭐죠? 자가 항체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염증이 생기면서 이 책으로 말하면은 자가 면역 스펙트럼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가 면역 스펙트럼,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되게 누적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진짜 문제냐면은 여기서 분자 모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항체가 항원을 공격하잖아요.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근데 원래 음식은 독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 이 항원이죠. 이 분자 모양이, 그러니까 모양이 우리 신체 조직 구조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체가 나오잖아요. 자가항체 말고요. 항체가 나오는데 항체는 걔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걔를 공격해요. 근데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모양이 어떻죠? 우리 신체 조직하고 비슷한 거여서 항체가 그 항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직까지 공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항체가 자가항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몸을 공격하니까 세포가 더 손상이 되겠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등장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자가항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일시적이고 아주 작은 수준에서 끝나면 괜찮겠는데 이게 계속 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신체 조직과 비슷한 독소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항체가 나오겠죠? 이걸 공격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항체가 나오면서 항체가 하는 일이 뭐죠? 걔를 죽이면서 부수적 피해로 세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양 자체가 우리 조직과 구조적 비슷해가지고 가끔 해가지고 항원, 독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자가 항체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가 면역 스펙트럼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더 지속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이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때문에 뭐 하나의 어떤 약이나 치료법으로 딱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진짜 독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독이 안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체가 그러니까 우리 독소가 우리 조직과 비슷한 모양을 함으로써 항체가 헷갈려서 독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음식이 독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정도 거칠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의 분자 모방에 대해 살펴보자. 분자 모방은 뇌 기능 장애,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불안, 발작, 조현병 등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개념을 대학에서 배우지 않는다. 항체와 자가항체는 독소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다른 분자들을 독소로 착각하여 파괴하기 쉽다. 병원체 식품 박테리아는 인체 조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우리 몸의 면역계를 종종 혼란에 빠뜨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처럼 생긴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화계의 기능은 효소를 분비하는 것으로 효소란 진주 목걸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각각의 진주알로 잘라내는 가해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면 몸에서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하나하나의 세포를 만든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밀 단백질을 진주알로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밀 단백질을 펩티드라는 진주알 덩어리 단위로 잘라내는 것이다. 그런데 밀 펩티드에는 모든 사람의 면역계에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할 특성이 있어서 우리 몸은 밀 펩티드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게 된다. 면역계와 맞서 싸우는 가장 흔한 밀 펩티드는 알파 글리아딘으로 이는 33개 아미노산의 특징이다. 알파 글리아딘의 펩티드 아미노산 서열을 AABCD라고 부르기로 하자.
각 알파벳은 다른 아미노산을 나타낸다. 알파 글라이딘 분자가 혈류 속으로 들어가면 면역계에는 A, A, B, C, D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면역계가 우리 몸을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 항체는 혈류를 따라 이동하며 A, A, B, C, D가 보이는 곳마다 미사일을 발사한다. 문제는 우리 뇌 표면에 알파 글라이딘의 A, A, B, C, D와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알파 글라이딘을 공격하기 위해 생산된 항체가 자칫 뇌 조직을 공격하게 된다. 원래 미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유전사슬의 약한 고리인 소뇌나 미엘린, 신경 주위를 둘러싸는 비늘랩 등의 다른 뇌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자 모방 메커니즘은 뇌 항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면역 유발 인자다. 그 설명드린 거의 구체적인 버전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죠? 읽어드릴게요. 분자 모방은 조직 내의 염증을 증가시키 조직을 손상시키고 결국 장기마저 손상시킨다. 그러면 몸에서 손상된 장기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자가 항체를 생산한다. 자가 항체의 생산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최초의 항체, 이 경우에는 알파 글리아딘이 계속 공급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침엔 토스트, 점심엔 샌드위치, 저녁에 이 파스타를 1년 365일 매일같이 먹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내내 밀을 섭취하여 독소에 노출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항체가 계속 장기에 손상을 입혀 장기 조직이 손상될 테고 손상된 장기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손상된 장기 조직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산되고 결국 장기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산되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반응이 본격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됐을 때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유전적인 요소 또 환경적인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 어떤 모형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왜 밀의 예시를 들었냐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을 수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글루텐 과민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나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시는 거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다른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밀가루에는 제가 논문을 보니까 이 글리아딘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한테도 장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 몇 번은 상관없겠죠. 그런데 만약 밀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것이 그냥 그런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감염성 없는 사람에게도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글루텐 프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감염성이 없음에도 없지만 밀 소비가 되게 많다면 다른 걸로 조금은 그걸 줄이고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글루텐 프리까지 할 이유는 없겠지만 밀가루를 조금을 줄이고 다른 좋은 걸로 음식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께서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1997년에 나는 내 환자 316명이 전원 참여하는 연령은 2세부터 92세까지 다양했다. 치료법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다양한 조직에 대한 항체 수치를 체크하는 경우 매우 정교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몸에서 밀, 유제품, 옥수수, 콩, 달걀에 대한 항체와 뇌 조직에 대한 자가 항체를 찾기 위해서였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밀에 대한 항체 수치가 높은 참여자 가운데 26%가 소뇌에 대한 항체 수치도 높았다. 이는 그들이 보행 실조증,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소뇌에 의해 통제된다. 이것이 나타날 위험이 있는 자가면역 스펙트럼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밀에 대한 항체 수치가 높은 참여자 중에 22%는 신경을 보호하는 비닐랩 기능을 하는 수초염기성 단백질에 대한 항체 수치도 높았다. 미일린 기초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증가하는 것은 자가면역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연구 참여자의 약 25%는 유전사슬의 약한 고리가 뇌였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명백히 밀에 대한 항체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음식들,
것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유전적 사슬, 그러니까 나한테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약이 되기도 하고 이 밀 같은 것들 혹은 가공 설탕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다?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된다는 것이 지금 연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음식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내가 특정 음식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검사를 해서 그 음식은 나에게 독이 된다. 그게 내가 지금 당장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상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다른 좋은 것들로 바꾸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치기도 힘든 자가 면역 질환이지만 이런 메커니즘으로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음식이 때론 이럴 때 저럴 때 또 누구에게 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우리가 음식도 자기에 맞춰서 가려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